아침 종합 뉴스. 7월 4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수억 원씩을 들여 상징물을 만드는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광주 전남 상당수 학교에서도 급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달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존치와 해체를 각각 주장하는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영산강의 두 개 예보 가운데 승촌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를 권고했습니다. 수질과 생태, 홍수 관리와 물 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죽산보를 해체할 경우 편익이 2.54로 해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설치 이전 수질과 홍종호 생태 4대강 수질 조사평가 기준으로 기획위원장입니다. 총 편익이 1,58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총 비용은 623억 원으로 감소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54로 상향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겼는데 현재 위원회 출범을 위한 인적 구성 작업이 한창이어서 죽산보 해체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체 여부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요즘 영산강 죽산보 일대는 보존치와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펼치는 여론전으로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죽산보 존치를 원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보 해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주 지역 일부 주민들도 농업 용수 부족과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며 죽산보 존치를 요구하며 급기야 나주시 의회가 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환경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모니터링을 이남재 나주시 의원입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재검토해 주라는 얘기죠. 이런 움직임에 지역 환경단체는 죽산보 존치가 지역 여론 익량 호도하는 걸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농민들과 상인들이 걱정하는 지역 발전 문제는 죽산보 해체를 통해 영산강이 깨끗해지면 해결될 것이라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해체를 통해서 최지현 광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영산강에서 오히려 지역 발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황포도배가 영산보에 다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그 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청와대에서 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순쯤 출범할 예정이고 죽산보 해체 여부는 1호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죽산보 해체를 권고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보 해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치단체들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혹은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군수가 바뀔 때마다 수억 원을 들여 조형물을 새로 만들고 있어서 세금,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와 화순의 경계에 대형 스테인리스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13개의 포도송이는 화순군에 있는 13개의 읍면이 서로 사이좋게 화합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돼 있습니다. 꿈의 향연이라는 제목의 이 조형물은 지난 2016년 화순군이 군의 상징물이라며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화순군의 대표 조형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는 화순군 13개 읍면을 상징하는 대형 청동 조형물이 화순읍 로터리에 세워졌고 군수가 바뀐 지난 2009년에는 화순 한이음 체육관에 길이 18m짜리 돌로 만든 붓이 등장했습니다. 이 조형물을 만드는 데는 각각 2억 원과 5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군수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붓이나 포도 등 지역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든 조형물 3개에 들어간 예산만 17억 원입니다. 저 그림이 뭔 그림입니까? 화순군 광덕리 주민 양남수 씨입니다. 국민들이 알 사람이 없어. 그러네요. 그나마 전임 군수 때 만든 상징물은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있어 만들 당시 황금색이었던 조형물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세우지 말라는.
공공개혁시민연합 화순군 지부장 정리리 씨입니다. 우리에 찾아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 너무 이제 과하게 집행도 됐고 불필요한 예산이고. 화순군 관계자는 예전 조형물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사정을 몰랐다며 현 군수 때 만든 조형물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비들 조형채 화순군 가정활력과장입니다. 다른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뭐 크게 많이 들어갔다고는 판단하지 않고요. 군수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화순군의 조형물. 지역을 상징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세금 낭비의 상징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어제 파업에 들어가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공립학교 3곳 중에 한 곳에서 단체 급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하는 이유가 잘 알려져서인지 불편해도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학교 급식실에서 교사들이 빵과 바나나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급식실 대신 교실에서 빵과 음료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첫날, 광주 전남에서는 공립학교 1000여 곳 가운데 32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스파게티 같아서 엄마가 전남고 1학년 김시연 학생입니다. 이것저것 싸주셨어요. 따뜻한 밥 대신 간편식을 먹거나 도시락을 싸야 했기 때문에 학생도 학부모도 불편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불편을 유촌초 학부모 윤형영 씨입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은 구급 말단 공무원의 64% 수준인 현재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올려달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과 시도 교육감들이 공약했던 공정임금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이번 파업은 금요일까지 사흘간 계속되지만 이틀째부터는 파업 참가자가 줄어들어 급식 차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내년부터 전라남도 모든 시군이 농어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남시장군 수협위회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남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 종사자 24만 3천여 명에게 1년에 2차례씩 3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전남형 농어민 수당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시장군 수협위회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분담 비율과 상품권 종류 등과 관련해 전라남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시장군 수협위회는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조만간 농어민 수당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의 해수욕장과 지정 피서지가 이번 주말부터 일제히 개장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6일 만성리와 방죽포 등 해수욕장 5곳과 웅천 친수공간 등 피서지 3곳을 개장해서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피서지 개장을 위해 지난달에 편의시설 정비를 마무리했고 안전요원 30명을 5일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나주가 32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평년보다 4도 이상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어제부터 더위가 지속돼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의 더위 체감지수가 경고 수준인 만큼 자외선 노출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광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후분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의 부실 시공과 분양권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분양 로드맵을 내놓았고요. 이후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후분양을 선택하는 신규 아파트들이 일부 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선분양 중심인 건 현재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분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후분양으로 이 아파트 분양 시장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전환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의 안명숙 센터장 연결해서 후분양 아파트와 관련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경우를 봤을 때 1,200곳이 넘는 학교가 급식과 돌봄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 광주 그리고 전남도 비슷한 현실입니다. 처우 개선이 바로 파업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루어지는 파업에 대해서 꼭 이런 방법만이 전부냐, 이게 해결법이냐 하는 그런 부정적 시선도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최병용 칼럼니스트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룰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폐쇄적인 하향식 공천보다는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게 이번 공천 룰의 핵심 방향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송갑석 위원장 만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인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설 때 시원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32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고요.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더위는 다가오는 주말에도 이어지겠고요. 광주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겠고 대기도 안정화되면서 소나기 예보는 없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호남권을 지나는 고속도로 상황 대체로 원활한 상태인데요. 다만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서울 방향으로 8.8km 지점 갓길 막고 공사하고 있고요. 현재 광주 시내도로에 사고 구간 있는데요. 경열로 서광주 한전에서 농성 교차로 방향, 공무원 연금공단 교차로 내에서 택시와 승용차 간의 사고 발생했습니다.
돌발 구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죽봉대로 동운 고가도로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이고요. 동운 고가도로 2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후분양 로드맵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3분양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아파트 분양 시장, 이 후분양 시장으로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3분양이 주는 건설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3분양과 후분양의 차이, 그리고 후분양이 우리 사회에서 잘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의 안명숙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거의 선분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선분양제 중심의 분양 시스템인데 어떻습니까?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잇따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선분양, 후분양이 다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업장이 사실 선분양을 택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선분양제가 도입이 된 게 1977년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고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필요했던 시점인데 한꺼번에 많은 공급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분양을 통해서 건설업체들이 분양자들이 미리 낸 분양 대금을 가지고 택지를 했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자재를 산다든지 공사 대금을 충당하든지 이렇게 해서 선분양 하도록 사실 허용이 됐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선분양을 통해서 많은 공급들을 밀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견본주택에 가서 본 거하고 실제로 입주할 때 보니까 자재가 형편없더라든지 실제로 분양권을 가지고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출을 통해서 겨우 5%나 10%의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을 자꾸 전매하면서 실제로는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내고 입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이죠. 네, 부실 시공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그 부분들을 먼저 돈을 이렇게 선분양으로 이 건설사들이 모으다 보니까 이 아파트나 이렇게 집을 짓기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또 이 선분양 제도가 아파트 투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현실 속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서울 수도권의 이제 투기 관련 지구 내에서는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만 지방이라든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또는 6개월 후에 가능하도록 이런 곳들은 실제로 계약금 내고 중도금 한 번 정도 낸 상태에서 그러면 전체 분양 대금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짓는 과정에서 차익을 붙여서 계속 매매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분양 대금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 붙은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입주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주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비용이 높아지고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악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일종의 부동산 투기처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아파트에 최종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이렇게 비용들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왔고 폭탄 돌리기 같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죠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후분양 또 로드맵도 내놨거든요. 후분양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의 핵심 내용도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사실 민간은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공공주택 가운데서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예를 들면 택지를 공공택지에 대해서 후분양으로 채택하는 민간 업체한테 우선 택지를 살 수 있는 분양 권리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되 현재 지금 토지주택공사 LH라든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분양의 90%의 분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 부분에서 먼저 순차적으로
후분양 비율을 높여서 2022년까지 70%의 후분양을 먼저 하고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공에서는 사실 정부의 의지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는 뭐 인기가 있다고 하는 이제 민간 사업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확산될 수 있을지 뭐 관련 이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현실에서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정부도 실질적으로 선분양 시스템에 여러 폐해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 그 입안자들이 지금 뜻이 그쪽으로 일치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들 민간 영역까지 확대시킨다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예. 네, 후분양 제도가 이렇게 뿌리내리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금융 시스템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요. 네. 건설업체들이 보통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체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에서 많으면 60%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인데 결국 수도권 같은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분양가 한 채당 가격을 6억 정도라고 하면 네. 청가구 분양하면 거의 6천억 정도의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서 3, 4천억 정도 되는 건축비를 조달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에서도 쉽게 대출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의 허그 같은 이제 주택 보증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서 대출처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증기관에서 사업의 확신을 가지고 해준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구조인데 이거를 건설업체가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신용이라든지 사업의 분양성만 가지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굉장히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네. 없고 금융권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빌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어떤 보증서라든지 안정적인 보증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선분양에 계속 의존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제기돼 왔지만 빨리 바뀌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네.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판이 아직 깔려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건설업체는 선분양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계속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큰 대형 이 건설 사업들을 추진하고 주택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조달하는 가장 편한 방식이 바로 선분양을 통해서 그 입주자들의 돈을 끌어들이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은행을 통해서 먼저 돈을 빌리게 되면 굉장히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 건설사가 피하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후분양 제도가 실은 소비자들의 어떤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후분양 제도가 또 내 뿌리를 내리면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 지어진 것을 품질을 보고 적정한 가치를 지불하고 들어간다라는 이제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후분양제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조달 시스템이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건설업체가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모든 코스트 비용이 들어간 금리가 보통 6에서 10% 정도인데 이거를 지금은 수요자들한테 분양대금으로 아주 낮게 사실 조달대금을 쓰고 있는 판인데 실제로 은행에 거의 10% 가까운 거를 짓는 2년 반 정도의 공사기간 동안 물어야 되면 이게 결국 분양권에 녹여야 되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조달 비용만큼은 분양가에 녹여질 거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를 높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보다는 입주 시점에 만약에 분양한다고 했을 때 네. 그동안 주택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때 시점에 맞춰서 분양가를 올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선분양보다 후분양을 채택했을 때 반드시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선분양이 좋다, 수분양이 좋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선분양 중심으로 너무나 치중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 건설과 또 이 분양 시장, 뭔가 이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느끼실 때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결국은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금은 허그에서 전반적으로 분양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정부도 허그를 통해서 분양가 규제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조달할 수 있는 출구나 창구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달라는 게 건설업체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나 정부는 지금같이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분양 보증을 민간에서도 하도록 남발해서 열어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네. 어쨌든 결국은 주택금융의 시스템들이 조금은 다원화되고 이런 것들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의 개선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은행 WM 자문센터의 안명숙 부동산 투자 지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추진되는 파업에 대해서 일부 또 여론은 불편한 또 인식도 내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처우의 열악함,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연 학생들을 볼모로 이런 파업까지 가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여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최병용 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처우 개선의 문제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2년 첫 파업 이후 벌써 5번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학교 비정규직은 2015년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며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 공무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교육 공무직이 되는 노조를 결성해 내년 초 개선을 요구하고 최 선생님. 네네. 전화 상태가 다 좋아졌습니다. 전화 상태가 순간 좋지 않아서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 공무직입니다. 네.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정년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더 계속 이어주시죠. 일단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복리후생들을 인상해서 정규직 임금의 80%를 실현하고 교육 공무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이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급식실 조리원의 경우에는 근무 환경에 특히 어렵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동일한 조리실에 근무하는 동일 직종의 종사자들에 비해서는 처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특히 교육 공무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은 또 다른 직급의 공무원으로 자신들을 정식 임명해달라는 말입니다. 네.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학교의 비정규직들이 교사나 행정공무원에 비해 급여가 적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시작부터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들은 정식 시험이나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의 면접과 이력서만으로 채용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네.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고 무기계약적으로 신분이 변화되며 많은 처우 개선이 있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고 있지만 채용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처우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 칼럼니스트께서는 보시는 거네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나 행정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동일 직종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직종에 비했을 때는 충분히 처우가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이런 급식이나 그다음에 이런 일들 업무를 하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더 그 이상의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 파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이야기되는 고무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년이 보장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분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자기들 요구에는 맞지 않고 특히 이제 노조가 결성되면서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노조를 등에 업고 매년 파업을 통하면은 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합의를 통해서 처우를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개선하는 것은 최대한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 6.24% 인상을 하려면은 서울시 교육청만 해도 200억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게 결국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네. 무조건 이 처우 개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이 처우에 대해서 더 좋은 처우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들을 이 청년 취업과 또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무직들의 어떤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이 소위 말해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이 소위 말해서 취업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그 공무직들의 어떤 그 신분 그다음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의 파업을 보면 가장 분노하는 계층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입니다. 학교에 꼭 필요한 직책이라면은 공무원 시험에 준해 채용 시험을 보고 실력 있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근데 정부가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돼버리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학교 지금 비정규직 노조들의 노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파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들이 받는 기본급이 167만 원으로 구급 공무원의 69% 수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수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비, 10대, 자녀학비 수당,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복지포인트, 상여금 이렇게 하면 250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이들의 연례 행사처럼 하는 파업에 계속해서 보수를 인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사립 유치원 사태와 동일하게 아이들 볼모로 한 파업에는 강경 대응을 해야 급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파업 때문에 본인들의 처우의 문제 때문에 하는 파업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빵과 우유로 한 끼를 때우는 이런 모습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많은 학부모들이 이번 파업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방학 전까지 우리가 도시락을 싸줄 테니까 정부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 정말 고민들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야지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법들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회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선제적으로 모든 조치를 해주며 대우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교사들도 최대한 이들을 존중을 합니다. 학교 차원으로 이제 단독으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들에게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정부가 이번엔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 되고 공무원 된 사람들과 자신들의 노력을 비교해 보면은 이번 파업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만연돼 있고 지금 분란과 우리 사회 갈등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기회 평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채용 비리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출구와 그 이런 부분들을 평등하게 누구나 능력 있는 자가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정 계층의 이해, 그다음에 특정 인물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 학교 이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2016년부터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채로 이분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공채로 채용된 분들이 현재 이 파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10%도 채 안 됩니다. 네. 나머지 90%는 오래전부터 뭐 교장이나 아니면은 뭐 교감 아니면은 뭐 인근 뭐 유력자들의 뭐 아름아름해서 친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 뭉쳐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가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 바로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병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7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지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그리고 장애인들의 정치 이 소외계층, 장애인과 같은 정치 소외계층들의 참여를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신진들을 좀 발굴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천 룰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송갑석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 의원입니다. 네, 이제 총선 정말 딱 1년 앞으로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 룰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정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총선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찌감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함 여러 가지 어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내년 선거에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 더 곁들여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지금 광주가 국회의원 의석수가 8개인데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했죠.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내년 선거는 굉장히
저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정책을 유지해 가고 또 광주 전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선거 참패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번에 공천 룰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우선은 뭐 이렇게 일찍 공천룰이 결정된 데에는 우리 이해찬 당대표의 당대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보 격차가 없게끔 해서 신인들에게도 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1년 전에는 확정한다라고 하는 공약이 이제 지켜지는 거였는데요. 네.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약 56만 명의 권리당원의 최종 투표를 통해서 확정된 그러한 공천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을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내용 이 공천룰의 핵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도덕적인 심사 기준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네, 도덕적 심사 기준에 있어서는 뭐 지난번에 뭐 미투 정국이나 이런 것 속에서 성적인 어떤 범죄의 문제, 그다음에 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어떤 뭐 파렴치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제2의 윤창화법에 맞춰서 그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 네네. 이런 문제를 굉장히 그 기준을 강화하면서 도덕적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역 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데 또 주력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역 의원은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최고 20 경선 과정에서 20%의 감점을 두는 이런 룰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정치 신인에 대한 진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경선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에게는 작게는 10%, 크게는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들, 정치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 것, 이것이 크게 저희 공천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면서 이 도덕 기준의 강화,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뽑아내기 위한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네. 기존의 이 정치 지금 뭐 현역 의원들,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도 현역 의원이신데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걸 좀 느낄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현역 의원들 또 현역 의원 중에서도 현재 지역위원장까지 함께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쟁에 있어서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네.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득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네.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분리를 떠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고 또 이러면서 정치도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공약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불리하던 유리하던 그런 걸 떠나서 제대로 된 그 룰 속에서 서로 신진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정치인들이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네요. 네네. 네, 이 과거 공천룰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좀 달라졌고 의미가 더 생긴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공천룰. 우선 이번 공천룰을 정하는 방식 과정에서 아까 제가 저희 권리당원 투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 정하는 방식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50% 반영했고 중앙위원회 오프라인 투표를 또 역시 50% 반영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약 29초, 약 30% 정도가 참여를 했고 네. 중앙위원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확정된 룰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최고위원회나 또 공천심사위원회나 이야기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변경을 하려면 다시 권리당원 투표나 중앙위원 투표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천룰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 뒤로 돌아가기 힘든 룰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주목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네. 막판에 가서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조금씩 고쳐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이 원천 봉쇄에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도덕성 강화, 현역 의원 기득권 약화, 정치 신인, 그리고 여성 청년 장애인들의 정치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강화, 이것이 좀처럼 되돌이키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내년 선거가 중요하다고 보고 꼭 승리를 위해서 이런 투명성과 신진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서 능력 있는 중심으로 정치 소매 당 자체를 재편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룰을 만드시지 않았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그렇게 중요한 총선 주요 어떤 쟁점과 이슈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미리 한번 예측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한 3가지 정도 쟁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경제 문제 되겠죠.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경제를 이끌어온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여전히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책임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한 문책성 성격으로 해서 새로운 야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줄 거냐,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한반도 평화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평화의 걸음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 어느 당이 계속적으로 정권을 맡고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일하지 않는 국회, 계속적으로 정쟁 속에만 쌓여 있는 국회 속에서 일하는 국회의 상을 어느 당이 제대로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국회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또 새로운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관련해 가지고 여러 또 함께 공조했던 정의당이나 민평당, 바른미래당까지 나서서 굉장히 또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갈등들이 또 만들어진 거죠? 사실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도 사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찌 보면 그냥 할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또 다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측과 사전 교감이나 어떤 이야기가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됐을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정개특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뭐였냐면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개특위의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에서 정개특위와 관련해서 제1번 중요한 목표는 뭐냐?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거였습니다. 그 연장안을 확보를 했죠. 그다음에 또 국회 정상화를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도 좀 다 못하고 있는데요. 아끼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지금까지 공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당신 그때 이러지 않았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저희가 또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인영 신임 대표가 그 정개특위 문제에 대한 핵심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많이 해소됐지 않았는가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송갑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만나봅니다. 목포신문 류홍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라남도 이 도시재생사업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목포시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런데 토지 소유주들 때문에 또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곳은요.
목포 앞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서산 옹금동입니다. 네. 이곳에서 바라보는 목포 항군의 바다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최근 이곳에 예술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예품을 만드는 조각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까지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둘씩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을 목포시는 거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말 선정됐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준비 단계를 거치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개발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토지 소유주들이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놓았던 땅에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에게 그에게 임대료와 퇴거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네. 시는 토지 소유주들과 매입을 위해 협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고액을 요구하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그 소송은 계속 진행되면서 수십 년 동안 거주하고 살았던 노인들이 오갈 데 없이 내쫓기게 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 예술인들도 이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주택 수유주와 임대에 살다가 그에게 임대 보증금을 뜯길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네. 딱한 사정이 지에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곳 도시재생 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모이고 그다음에 또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관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있는 그 소유주들이 본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또 과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거주했던 예술인들 그다음에 나이 많은 노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요 최근에 개봉한 이한열 열사의 죽음과 이한열 열사의 죽음과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1987 영화의 네네. 촬영 무대였던 연인의 슈퍼 있잖아요. 네네. 그 뒤편에 시야골목이 조성된 곳입니다. 네. 이곳 시야골목이 조성된 곳은 2015년도에 목포대학교하고 목포시가 인문도시로 선정돼서 이곳의 풍경과 시를 함께 시화를 제작해서 골목길에 조성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발길도 이어지고 도시재생 사업도 선정되면서 주택 임대료,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네.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이요, 이들은 땅 소유주들이 임대료 땅값을 넓게 치면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죠. 네. 예술인들은 성인 한 명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허름했던 집들을 알록달록하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를 바보마당 예술인촌이라고 이렇게 명칭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예술인촌이 예술인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15명 정도 13곳의 건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주에 나갔던 수십 년 동안 방치했던 토지 소유주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퇴계 명령서를 최근에 보내가지고 당장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네. 것이죠. 참 예술인들은 이런 자기들이 마을을 살려놓고 네. 거기서 쫓겨나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죠. 정말 이 마을을 살렸는데 마을을 살린 정작 예술인들이 땅 주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는 이 상황들은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업, 네네, 이 도시재생 사업과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지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요, 목포시는 몇 개월 전부터 파악을 하고 대책 마련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하지만 개인 소유 땅에 토지에 벌어지는 상황이라 이렇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실정입니다. 네. 땅 소유주가 건물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철거나 신규 건축에 불가능이고, 그다음에 건축주와 토지 소유주의 합의가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네. 땅 소유주는 임대료를 높이거나 그동안 무단을 사용했다며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목포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필지에 사는 다른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3명도 불법 건물에서 무단 거주했다면서 예술인뿐만 아니라 원주민까지 퇴거 명령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술인들은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시는 땅 주인과 매입을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벌였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들어보니까 이 땅값이 뛰었기 때문에 또 이 땅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건 또 그 당연한 또 이 자유 이 시장 경제 속에서 당연한 또 권리 주장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목포시의 행정력은 한계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살던 또 주민들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쫓겨나가고 있고 참 사면초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솜씨 좋은 사람들의 감성 넘치는 축제 제8회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대중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과 즐거운 공예 체험까지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프!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SJ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랏 스키장, 20풀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샵,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영원히 소년이고 싶었나. 저는 광주를 대표하는 수영선수 정봉기라고 합니다. 작년 전국체전 때 금메달 3개와 한국 신기록 2개 세웠습니다. 수영은 제 삶 그 자체죠. 수영장 물 안에 들어가면 조용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달리기 할 때 속도보다 물속에서 속도를 내는 게 더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박태환 선수와 마이크 페피스, 그 선수처럼 그 나라를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이름을 알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같은 수영 선수로서 순간이 정말 힘들고
많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이겨내서 대회 때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화이팅! 광주 MBC는 꿈의 물결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노무총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